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고 작지만 단단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정해놓았어요. 우리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 예단,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둘이 함께 계획하고 계산하고 결정했죠. 남편은 원래 결혼 전부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자연스럽게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사할 것도 많지 않았고 공간도 그리 넓진 않았지만 참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다만 이 집을 구입할 때 시부모님께서 4천만 원 정도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늘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그 금액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집에서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꽤 심플한 편이었어요.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가구며 가전제품은 대부분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수는 제가 부담했고 남편도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합쳐가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맞벌이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저희의 작은 목표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부부들의 사연을 보면 양가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드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양가 모두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두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뭘 드리려 하면 손살에 치시며 너희가 돈이 어딨니? 아껴서 잘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신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만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리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늘 부담 갖지 말라며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시댁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진 않지만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서운함을 내비치세요. 아들을 여태까지 희생해서 키워왔는데 이제는 그 보답을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아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시댁 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남편이 예전에 살던 집에 보태주신 4천만 원을 두고 자꾸 생색을 내시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너희 집 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집 한 채를 해주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게 불편하더군요. 사실은 그 집도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마련한 곳인데 말이에요. 가끔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못마땅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말투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오간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작고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 결국엔 큰 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제 입장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늘 아들을 얼마나 희생하며 키워오셨는지 강조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그저 부모로서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달리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 보상을 받아야지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식에게 투자한 걸 회수하겠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사실 시댁의 경제 사정이
특별히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 외식도 자주 하시고 명절에는 늘 넉넉하게 선물도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건 집이었어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이요. 그 집을 살 때 시부모님이 4천만 원 정도 보태주셨는데 그 금액이 마치 집 전체를 사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집 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말하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도움받은 건 사실이고 감사한 마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생색처럼 들릴 땐 마음이 무겁더군요. 남편도 대출을 받아 부담하며 마련한 집이고 저도 혼수며 살림살이 전부 직접 준비하며 채워 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로 하시진 않지만 표현 하나하나에서 서운함이나 반감을 느끼곤 했거든요.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라 거의 매번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였어요. 머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어지럽다, 입맛이 없다. 전화 받을 때마다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여러 번 모시고 갔고 검진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검사를 해보면 항상 딱히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몸이 크게 나쁘신 건 아닙니다. 링거 한 번 맞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링거 하나에 집착하듯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마다 꼭 링거를 맞고 나오셨어요. 어느 날은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굳이 안 맞으셔도 됩니다. 건강하십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크게 화를 내시며 당신이 내 몸을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시고는 끝내 링거를 맞고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죠. 정말 어디가 불편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어요. 마음 한편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돌아오신 날이면 항상 입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밥을 할 기운도 없다고 하시면서 먹고 싶은 걸 사오라고 하셨죠. 남편보다 제가 퇴근이 빠른 날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심부름은 제 몫이었습니다. 장을 봐서 반찬을 해드리고 과일이나 디저트를 사다 드리고 때로는 도시락도 싸서 가져다 드렸어요. 하지만 어쩌다 남편이 그 역할을 대신했을 때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바쁜 남편 시켜서 되겠냐며 서운해하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아드님인데요 하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네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자주 아프셔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리만치 반복되는 패턴과 요구들에 지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남편도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학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는 또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 건강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약해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다녀오신 날이면 꼭 말씀하셨어요. 밥맛이 없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런 날이면 꼭 한두 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뭐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좀 사다 줄래? 처음엔 그 부탁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프신 분이 입맛도 없다는데 뭘 챙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슈퍼에 들러 과일이며 죽, 간식거리까지 이것저것 사다 드렸어요. 저녁 시간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라 생각했죠. 저는 남편보다 퇴근 시간이 빠른 편이라 대부분의 심부름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도 피곤해서 쉬고 싶은 날에도 일단은 들러서 드릴 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남편에게 대신 좀 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흔쾌히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바쁜 아들까지 시켜서 어쩌자는 거니? 너는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데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도 눈치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몇 달간 이어졌고 저는 어느 날 정말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아프다고 하셔. 혹시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닐까? 남편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던 참이었는지 흔쾌히 동의했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정밀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날엔 시어머니께서 무척 불안해하셨고 당일엔 새 옷까지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에 묘하게 이질감을 느꼈지만 속으로만 삼켰어요.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영양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죠. 검진 결과를 듣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허탈감이 올라왔어요. 뭔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상 없다고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야 터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탁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삶은 그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제가 결혼 전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시아버지께서 안정된 회사에 오래 다니시다가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럭저럭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꾸려오셨고 자녀인 남편과 시누이를 돌보시며 지내셨어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삶을 송두리째 바쳐 헌신한 고된 세월은 아니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의문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떤 고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건지요. 물론 세대 차이에서 오는 사고방식 차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어머니 세대는 가정 안에서의 헌신과 희생을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과 며느리에게 무한정 감정적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게다가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시고 입맛 없다고 하시고 뭔가를 해다 달라고 하시는 모습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느꼈던 그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단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요구, 매번 따라붙는 불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쌓인 거죠.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아내이고 직장인이기도 한데 그 모든 정체성이 시어머니의 보상 대상으로만 축소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네요. 링거 한 번 맞는 것도 사실 만만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은 괜찮겠거니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매주 혹은 격주마다 다른 병원을 옮겨 다니시며 링거를 맞으시려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솔직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맞벌이하며 빠듯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드나드는 교통비며 검사비며 링거 비용까지 한 달이면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굳이 링거 안 맞으셔도 됩니다. 건강하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순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조금 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고 목소리를 높이시며 억지로 링거를 맞고 나오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낯설었는지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도 슬슬 이상하다는 기색을 매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하며 혼잣말을 하더니 결국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걱정되셨는지 한동안은
시어머니를 말리시고 병원도 좀 덜 가게 하려 노력하셨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요양 겸 잠시 머무르신다며요.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땐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아프신 분인데 잠깐 지내시는 거야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실수였던 걸 곧 깨달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앉자마자 오늘은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뜨끈한 국물 있는 거 없니? 하시며 바로 주문을 하셨어요. 피곤한 몸으로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다 보면 제 속에서는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 간만에 약속이 있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젊은 사람이 집에 일찍 들어오긴커녕 밖으로만 돌아다닌다고 핀잔을 주셨죠. 마치 제가 철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러다 나 먼저 병날 것 같아. 남편도 제 말을 들으며 난감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엄마인 만큼 쉽사리 내치기도 어려웠겠죠.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는 제 표정에 남편도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이 정말 그렇게 힘드시다면 서울의 큰 병원으로 다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 더 정밀하게 진료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서울 가다가 잘못되면 너 책임질 거야? 그 목소리에 저는 놀라고 말았죠.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 더 체계적인 검진을 권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검사는 거부하시고 집에서는 요양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것 같았죠. 아프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일종의 통제 수단인지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수고가 아니라 감정적 소비라는 거려. 상대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지 간병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었고 제 하루하루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이 관계, 이 방식 그대로 두어선 안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주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처럼 늦잠 좀 자고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아침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삼계탕이지. 몸도 허하고 입맛도 없는데 삼계탕이 간절하네. 처음에는 그저 드시고 싶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러시구나 어머니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은근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재료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갑자기 삼계탕이라뇨. 삼계탕이야말로 미리 재료를 손질하고 오래 끓여야 제맛인데 그런 걸 아무 준비도 없이 오늘 당장 해달라니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 삼계탕 드시고 싶다는데 지금 우리가 뚝딱 해드릴 수는 없잖아. 배달이라도 시켜드릴까? 남편도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갑작이라서 재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데 삼계탕 배달 맛있는 데서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몇 시간 뒤 시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아들 며느리한테 삼계탕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고 하시네. 그러시더니 직접 오셔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긴 했지만 표정은 한껏 상기되어 있었어요. 또 내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나가신 뒤 저희 집 안엔 오랜만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그 조용함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뭐랄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랄까요. 아, 나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제야 제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 혹시
너무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굴잖아. 혹시 치매 초기 그런 건 아닐까?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더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치매였겠지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봤는데 남편은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원래 그런 분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어. 내 말 안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던 사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컸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묘한 불안감이나 소심함 같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아가씨는 시누이도 그럼 엄청 힘들었겠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둘 다 일찍 독립했잖아. 나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오래됐고 누나도 대학 가자마자 나가 집에 오래 못 있었어.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리던지요. 남편이 그토록 일찍부터 독립하고 혼자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가정 환경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네요.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 아직 눈이 덜 떠진 채 커튼을 걷고 창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한 아침을 깨운 건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고 비가 오니까 막걸리가 땡기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어서 밥이 안 넘어가서 전이라도 부쳐 먹어야겠어. 파 좀 사가지고 와. 있는 건 파밖에 없거든 하고 덧붙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또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조용히 듣더니 그럼 그냥 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나 오늘은 진짜 할 말 다 할 거야. 싸우게 되더라도 그냥 다 털어놓고 말겠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파와 막걸리를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고 익숙한 듯 손놀림으로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며 익어가는 소리, 파향과 반죽 냄새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는 막걸리 한 잔을 따르시더니 역시 이럴 땐 전이지. 비 오면 꼭 전이 먹고 싶더라며 한 입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어요.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걸리를 두세 모금 마시신 후부터는 언제나처럼 같은 말씀이 반복되었거든요. 요즘은 자꾸 여기저기 아프네. 나이 들었더니 집안일도 버거워지고라는 말로 시작된 시어머니의 건강 레파토리가 또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렇게 몇 분을 더 듣다가 저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안일 하시기 많이 힘드시면 요양병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저는 곧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면 건강검진도 자주 받을 수 있고 원하시는 만큼 주사도 맞으실 수 있고요. 아프실 때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잠깐 놀란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계시던 막걸리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몸도 안 좋으시면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이 마음도 편하시고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비용은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한쪽에서는 막걸리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고 전이 식기 전에 얼른 드시라고 말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어느새 먹던 걸 멈추셨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라도 몸이 좀 나아지실 수 있다면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더니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제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 침묵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조용히 제 말을 거들었죠. 엄마, 진짜 몸이 안 좋으면 그런 데서 쉬시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주사도 마음껏 맞고 간호사들도 계시고 요즘은 요양병원이 예전 같지 않대. 남편의 말이 이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 무슨 요양원이야? 벌써부터 병원 신세지라는 거니? 그 목소리에 순간 움찔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차라리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진찰도 받고 간호사분들께 도움도 받으시면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어요. 아직 멀쩡하거든.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기에 한 박자 쉬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질 것 같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자주 병원에 모셔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저희가 대출을 받더라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받으시면서 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이 참 복잡했는데 놀라움과 고민이 동시에 느껴졌죠. 어쩌면 그분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를 볼 여유도 없이 남편이 제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엄마, 진짜 몸이 안 좋은 거면 요양병원 가시는 게 나아. 건강검진도 자주 받고 병원 환경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라고 차분하게 덧붙였죠. 시어머니는 묘하게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셨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려서 병원에서 전문가들 도움받으시면 어머니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남편도 한 번 더 말을 보탰어요. 엄마, 설마 그럼 지금까지 아픈 척 하신 거야?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니지. 솔직히 엄마가 진짜 아프신 줄 알고 우리 둘 다 걱정 많이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서운함이 뚜렷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어머니의 행동을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 패턴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죠. 저는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회사 일이 많아지고 바빠져서 예전처럼 병원도 자주 모셔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 오히려 제가 주말에 반찬 만들어서 아버님 드리러 들르고 어머니도 관리받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이 말까지 하고 나니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표정을 확 바꾸시고는 날카롭게 말하셨어요. 내가 괜찮다고 했잖니. 왜 자꾸 환자를 만들려고 그래?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보내겠다니.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분명 전보다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아, 이제 다 드러났다는 느낌이랄까요. 어머니는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몸이 힘들다던 분이 요양병원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정정당당하게 나는 멀쩡하다고 외치시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날은 더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시어머니께 아무런 반박 없이 그냥 건강 걱정만 잔잔하게 말씀드리다 나왔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정확히 한 달쯤 지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흔한 입맛이 없다. 오늘은 뭐 좀 먹고 싶다 같은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가끔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푸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안부를 묻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그 변화가 어쩌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물론 요양병원 이야기가 효과를 본 거겠지만요. 그런 변화 속에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당신 어머니 그동안 아프다고 하신 건 정말 몸 때문이라기보단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거였나 봐.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엄마가 원하는 건 결국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이었을지도 몰라. 그냥 우리가 뭘 사다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순 없잖아. 우리도 어른들께 도리 다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작지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공평하게요. 물론 시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살던 집에 4천만 원 정도 도움을 받았고 지금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시댁에 대한 감정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참에 받은 만큼은 돌려드리고 마음은 홀가분하게 하자는 게 저희 부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깔끔히 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얽혀있던 감정이 돈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얽히고 설킨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죠. 가족이라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며느리라는 위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리이기에 늘 조심스러워야 하고 감정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하고 말해야 할 땐 꼭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이 때로는 싸움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챙기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